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어제 해야 됐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오늘 하고 저녁에 또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살필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2권 2장을 보게 되면요. 앞서 이제 1장에서 혼의 특징을 자신의 관점에서 살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가능태인지 현실태인지, 가능태라는 거는 어떤 다양한 그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인지, 아니면 현실태, 어떻게 특정되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몸과 영혼이 하나인지 둘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몸이랑 영혼은 이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장에 대한 건데 좀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언부언했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표현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내용이 오늘도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영혼을 다시 규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테트라고니스모스라는 이 사례를 듭니다. 이 테트라고니스모스라는 게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뭐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 등변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어떤 사각형 도형이 있다고 한다면, 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넓이가 있겠죠. 그 넓이를 이제 등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 직사각형의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죠. 뭐 마름모 형태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직각을 유지하면서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하기는 한데, 일단 어떤 특정한 사각 형태에 뭔가가 있다면은 그거를 직각 형태로 바꿔서 넓이를 계산하는, 그래서 이제 뭐 좀 약간 토지 같은 거를 어 제도화한다 해야 될까요? 토지를 좀 보기 쉽게 편하게 분류하고 그러는 과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화하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테트라고니스모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농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될 때 이런 측량법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나눌까 이러면서 테트라고니스모스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테트라고니스모스는 이제 어떤 사각형이 있고 그것을 이제 잠깐만요. 그것을 이제 어떤 특정한 또 사각형으로 막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같은데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넓이라는 이제 같은 값을 갖습니다. 중간에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는데, 이걸 이제 비례 중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 항이다. 이것과 이것과의 이제 가운데 항이다라고 해서 중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테트라고니스모스가 비례 중앙을 찾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것과 이거를 이 형태에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척도가 이제 넓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바탕으로 같은 넓이를 지닌 다른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 중앙을 찾는 거다, 이 넓이를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이 비례 중앙을 찾는다는 거는 테트라고니스모스의 원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테트라고니스모스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사각형을 등변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건데, 이제 비례 중앙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테트라고니스의 이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지금 실제 테트라고니스모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는 그런 정의는 적절한 게 아니고, 테트라고니스모스의 이 처음에 언급한 정의, 이제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보고 그 넓이와 같은 등변 직사각형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런 정의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원리도 포함해야 한다. 정의라는 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가, 현상에 기반하여 영혼의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도 영혼의 원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특정 원리에 기반한 무엇인지를 살피며 정의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책에서 보면은 이게 먼저 나오고 이 다음 게 먼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영혼에 대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에 대한 규정을 좀 합니다. 일단 영혼이라는 것 자체부터 보게 되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지닌 것들은 살아있고 영혼을 지니지 않은 것들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혼은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살아있는 것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영혼이다. 영혼이 없으면은 생물은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은 생장, 이동, 감각, 지성을 지닌다. 이건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쇠퇴하고 이제 노화하는 그 과정 말하고, 이동하는 거는 장소 이동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이라는 건 외부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걸 말하고, 지성이라는 건 사고 판단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녔다. 그리고 이 중 하나의 기능을 지닌다면 생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생장 능력만 지녀도 되고 감각 능력 하나만 지녀도 되고, 근데 대체로 생장 능력을 지니고 감각 능력을 지니는 건 대체로 생장 능력을 지닌 채로 한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베이스는 생장이다. 그래서 생장에 감각이 더해지고, 생장에 감각과 이동이 더해지고, 생장에 감각, 이동, 지성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생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지니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장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뭐 감각 지닐 수 있고, 이동하는 능력 지닐 수 있고, 지성한 그 생각하는 능력을 지닐 수도 있는 게 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도 얘기하는 거 보면 생장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물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식물도 생물이다. 왜 식물이 생물이냐라고 하면은, 생장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라나거나 쇠퇴하는데,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건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라난다면, 뭔가 자라났다가 죽었다, 이런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면, 네,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 생물은 모두 생장하는 능력을 갖춘다. 그렇죠. 생장하는 능력은 생물의 기본 능력이죠. 네, 무생물은 생장하지 않죠. 뭐 자기 이제 뭐 탄소라던가 뭐 흑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광물이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기 스스로 생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주변 환경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점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장하는 생물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생장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능력들이 발휘된다. 네,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장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감각하고 생각하고 이동할 수 있다, 이거고, 식물도 다른 능력 없이 생장하는 능력만 있지만 생물로 취급이 된다. 네, 앞서 얘기했죠. 자라나고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서 생물의 가장 기초되는 능력이 바로 생장하는 능력이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미시생물들 있잖아요. 미시생물들, 뭐 바이러스 같은 거, 네, 바이러스 같은 걸 보면 바이러스도 생장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러스도 생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뭔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들만의 이제 그 번식도 하고. 그럼 바이러스도 생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러스는 애초에 어떤 그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가 증식하는 느낌인데, 얘도 그러면 처음에는 뭐 점이라 해야 될까? 점과 같은 이런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걸까요? 이런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컸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도 생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물의 규정인데요. 네, 동물의 규정을 보게 되면 감각 능력이 있는 것이 동물이다 라고 합니다. 이 동물이 이제 동물인 이유는 감각 능력, 즉 이제 외부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각 능력이 기초가 되긴 하겠죠. 예, 기초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동물이라, 근데 애매할 수 있겠네요. 말미잘 같은 것들은, 예, 감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촉수를 뻗었다가, 그것도 움직이는 건데, 동물은 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식물의 식이 무슨 자였을까요? 갑자기 궁금한데 찾아보겠습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 심을식이네요. 심을식. 심다. 어, 심다라는 얘기인데, 곧다. 곧다. 나무를 곧게 심다. 곧게 자라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식물이라는 건, 네, 식물은 곧게 자라는 물체를 말하나? 그러면 이제 동물이라는 건 움직이는 물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생물. 생물이라고 해야 되겠다. 생물. 네, 그다음에 움직이는 생물. 이렇게 해야 된다면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식물도 근데 뭐 고대 그리스라면 식물은 감각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동물인 이유는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 따라서 이동하지 않으면서 감각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동물이라고 부른다. 네, 말미잘도 그렇게 넣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고대 관점에서의 동물과 현대 관점에서의 동물 식물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물의 규정, 기초 감각은 촉각이다. 동물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감각 능력이 촉각이다. 모든 동물은 촉각 능력을 갖는데 촉각을 갖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이라는 게 지금 바로 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따로 챕터를 통해서 말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촉각에 대한 다른 챕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정확하게 말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동물에게는 가장 기본 능력이 촉각이다라고 합니다. 이 다음을 보면 좀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 촉각이 미각을 포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나중에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네, 영혼의 규정을 다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데요. 영혼의 특징을 또 얘기하는데 매번 했던 얘기죠. 생장, 감각, 사고, 이동 능력이 있다. 이게 영혼은 이제 생물의 원리이면서 이 네 가지 능력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줍니다. 뭔가 계속 반복이 돼요. 보고 있으면은 같은 내용을 계속 왜 반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복이 계속 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것도 그렇네요. 영혼은 능력에 대한 고찰, 식물과 곤충의 영혼의 분리. 앞서서도 나왔었죠. 2권 1장 얘기하면서도 영혼이라는 게 하나의 온전한 걸로 있는 것 같은데 분리시키면은 독립된 영혼으로서 두 개가 되더라. 그래서 가능태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영혼의 특징들은 개변적일까? 영혼이 분리되는 식물이나 곤충을 보면 하나의 개체가 분리될 때 독립된 두 개체로 생장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로서 그 대상 안에 있는 듯하지만 여럿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뿌리를 나누거나 뭐 가지를 또 떼가지고 이제 하거나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 분리된 개체에도 영혼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히드라라고 해야 되려나? 아니면 뭐 그냥 몸을 잘라도 분리가 되는 그런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 말고 이제 뭐 물가에 사는 벌레라고 해야 되나? 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라플라시아 뭐 이런 거였나? 아무튼 그런 곤충들도 뭐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당시에도 그런 존재에 대한 그 확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여기에 대한 그 생물 개체에 대한 예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확인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우리가 봐도 저런 식물과 곤충은 이미 있으니까 뭐 그렇게 논증이나 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있으면 더 좋았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의 능력에 대한 고찰, 감각 능력과 지적 능력, 감각 능력과 욕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감각 능력을 지니면 욕구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보고서 되게 왜 이렇게 생각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게 감각 능력이라는 게 촉각, 미각, 뭐 후각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거 관련이 있겠네요. 아무튼 이 감각 능력이 있으면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래 그 감각 이전에 인체 내부에 어떤 그런 그 쾌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감각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냥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감각 능력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거는 감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 내부 뭔가 신경계에서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감각 능력으로 끌어와 버리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적 능력은 다른 영혼의 능력과는 극명하게 다르다. 그렇죠. 이제 뭐 약간 이제 생장하는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이 뭐가 있었죠? 예, 감각하는 능력, 이동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지적 능력에 비하면 뭔가 좀 단순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좀 있죠. 지적 능력은 뭔가 더 많은 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은 사고하거나 이런 판단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들, 생장, 그 다음에 운동 이런 능력과는 다르고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더 영원한 것들과 관련되는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의 능력에 대한 고찰, 영혼의 기능에 따른 분할 문제인데요. 이제 영혼의 기능이 다양하니까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독립적인 거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고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이 콩가루처럼 뭉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혼의 각 능력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능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쪼개져 있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독립적이니까 함께 뭉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쪼개져 있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그냥 기능적인 면에서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하나의 영혼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 계속 이런 그때 당시에 사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독립된 기능인데 어느 하나에 있다는 게 말이 될까. 독립된 건데 이게 항상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비슷한 언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물에 따른 영혼의 종류, 영혼의 기능은 생물마다 함유되는 정도가 다르다. 네, 이제 앞서 이제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혼의 기능이 모두 함유된 경우, 일부 함유된 경우, 그다음에 하나만 함유된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생장만 있는 게 식물이었고 어떤 감각 능력이나 이런 걸 지닌 게 동물이라고 봤다면 영혼의 모든 기능을 갖춘 경우가 인간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영혼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의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생물이 구분이 된다.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것처럼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감각 능력은 어떤 생물은 온전하게, 어떤 생물은 제한되게 갖는다. 네, 그래서 보면 감각 능력도 어떤 생물은 모든 능력을 갖지만 어떤 생물은 필수 감각인 촉각만 갖기도 한다. 그래서 촉각만 가지면은 먹는 능력만 있다라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하게 구분을 짓는지 그것도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현상, 현실태이다.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현실태라는 거. 영혼이라는 게 이제 신체의 어떤 특정한 규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다가 어떤 종인지를 규정하는 그런 걸 정하기 때문에 현실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거죠. 영혼이 있기에 살고 영혼이 있기에 안다. 알미나 건강이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알고 건강해진다. 이처럼 우리를 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암과 건강을 가리켜 형상이라고 한다. 네. 암과 건강이 있어서 건강해지고 알게 된다. 그래서 뭐 좋음이라는 이데아랑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음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되고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된다.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좋음의 이데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으로 얘기를 하죠. 형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뭐 싸웠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엄청나게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크게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말만 다르게 할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게 생물은 살고 감각한다. 네, 그렇죠. 영혼이 있으니까 살고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 때문에 살게 되고 감각하는 건데, 생물이 살고 감각하게 하는 영혼이잖아요. 네, 암과 건강도 어떤 것이 건강하게 하는 게 건강이었고, 지금 그 생물이 살고 감각하게 하는 게 영혼이니까 똑같은 종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다. 영혼도 형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조음의 이데아, 그래서 영혼도 이데아와 가깝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이데아, 뭐 생물의 이데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몸의 현실태다. 영혼은 형상이다. 그리고 몸은 진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를 논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 그 다음에 이 둘의 조합을 얘기하게 되는데, 영혼이 형상이고 몸은 진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세계에서 보는 거는 형상과 진료가 합해진 걸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죠. 아무튼 그 다음 보면, 네, 따라서 몸은 영혼의 작용을 받는다. 그렇죠. 형상의 작용을 받죠. 이로써 볼 때 영혼의 작용에 따라 특정한 다양한 활동을 보일 수 있는 몸을 가능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잠재적인 상태가 있고 영혼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특정한 상태가 됐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발차기 하는 상태, 아니면은 숟가락을 드는 상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원 상태로 돌아오는, 그래서 몸을 가능태라고 한다. 또한 몸을 특정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영혼의 현실태라고 할 수 있다. 네, 영혼은 어떤 행동을 명령하죠. 특정한 걸 명령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특정한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실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영혼은 몸을 필요로 하지만 몸의 일부는 아니다. 네, 형상인 영혼이 진료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가능하려면 진료인 몸이 필요하게 되겠죠. 진료가 없는 곳 없이는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혼은 몸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존재라면은 진료를 가져야 돼요. 근데 성질이라면은 진료를 갖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가 운동할 때, 어떤 운동하거나 아니 뭔가를 할 때 전제되는 요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료를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중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형상이다 이러면서 진료를 갖지 않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진료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진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형상과 진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칸트에서도 나오곤 해요. 그래서 칸트도 뭐 중력이 뭐 형이상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면은 영혼은 몸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진료가 가득한 세계에서 형상인 영혼이 자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은 형상이기에 진료적인 것이 될 수 없어 몸의 일부라고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 예. 몸에 의존하고 있지만 몸의 일종은 아니다 이거죠. 형상이니까 영혼은 형상이다. 앞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에 적용을 받는 인간의 신체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건강 자체가 이제 진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진료적인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진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혼도 형상이죠. 형상이니까 진료적인 게 될 수 없고 몸의 일부라고 하면 안 되죠. 몸은 진료이니까. 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영혼에 대해서 이러한 두 견해를 가지는 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견해냐면 형상인 영혼이 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형상이기에 몸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몸마다 적절한 영혼이 들어가지만 선대학자들은 이를 간과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은 특정한 영혼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사자의 몸은 사자의 영혼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몸은 코끼리의 영혼만 받아들인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영혼만 받아들이고 개의 몸은 개의 영혼만 받아들인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선대학자들은 이런 점들을 좀 살피지 않았다 이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이제 그 보편적인 성질에 대해서 탐구만 자꾸 하려고 했지, 일반론만 탐구하려고 했지, 실제 영혼이 어떻게 우리 세계에 적용되고 있는가 이걸 살피지 않았다 이겁니다. 맨날 영혼에 대해서 뭐
수다 아니면은 뭐 원소다 아니면은 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했지 실질적인 그 세계의 적용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몸을 규정하는 현실태이자 형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2권 1장에서도 현실태이자 형식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도 했으니까 이거를 뭐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을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처음 1장을 쓰고 다시 좀 있다가 이제 2장을 쓴 것 같아요. 좀 있다가 2장을 쓰는 느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반복된다는 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1장에서 좀 모호했던 거를 한번 필터링 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얘가 말하는 게 맞구나 이걸 체크해볼 수 있어서 좋은데 아무튼 2권 2장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뭐 가능태냐 이런 거는 이런 걸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책 내용이 너무 단순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뭘 더 깊게 살필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마냥 듭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도 2권 좀 앞장까지는 더 읽긴 했는데 3장까지 가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천천히 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